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용각 신정섭의 북토크 또 우리 또 좀 중요한 주제의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제안드린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 아니면 미래 일자리 좀 이런 좀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사실 작년에 우리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2만 정도 되는 많이 걸로 제가 줄었네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을 보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그 세대들 이제 60만 정도 그렇죠. 이제 출생률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20년 아니 뭐 20년 한 17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30만이 위태로울 거라고 사실은 인구 얘기를 절벽.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학력고사였죠. 네. 학력고사 볼 때만 해도 100만 수험생이라는 세대였죠. 얘기를 네. 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심심찮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반토막이 아니라 30만으로까지 네, 내려가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네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자녀교육 특강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 가운데 그 국영수를 안 되는 아이들한테 억지로 이렇게 국영수를 시키고 문제풀이 교육을 시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기존에 지금 59만이 수능을 봐서 4년제 대학 35만 정도가 되고 4년 뒤에 졸업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 10만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60만이 그 한 뭐 고3이라든지 뭐 그런 세대가 돼서 이제 사회에 재수를 포함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10만의 어떤 그 6분의 1의 지금의 경쟁률이면 지금 이제 중학교 세대들이 40만 세대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30만, 40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 그 수능 보는 인원이 뭐 다 한다면 거의 이제 30만인데 30만에서 10만의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직업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기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네요. 네, 또 다른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이나 이제 대기업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말만 하면 취업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을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조직 문화에서 견딜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 지금 유초등은 그렇게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도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변하는 시대 현실 가운데 과연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제 뭐 우리들이 강연할 때 많이 또 인용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앞으로 20년 내에 앞으로 우리가 아는 직업의 반이 없어지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3분의 1의 직업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될 거다. 요즘만 해도 뭐 유튜버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서 그런 재밌는 영상을 올리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사실은 예상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영수 문제집 푸는 그런 역량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핵심 역량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이제 디지털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요소들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또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그렇게 어떻게 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그거를 중고등학교 레벨 이상의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좀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좀 또 감도 좀 멀고 우선 당장 입시 그다음에 뭐 대학을 들어가는 그 길이 여전히 제일 넓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유초등 단계 좀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해안을 가지고 길게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진로 지도라든지 아이의 어떤 핵심 역량 과연 이제 앞으로 국영수를 잘 푸는 거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진로지도 아니면 교육의 방향성들을 가져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지식, 학문적인 깊이, 기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놀라운 기계적 문명들이 이미 대체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 과연 그런 것일까?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거에 우리에게 그랬던 소수의 역량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 디지털 세대 혹은 디지털 경제라고 부르는 시대가 우리에게 거꾸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웬만한 정보는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네. 네이버에서 포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뛰어가서 달려가서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던 오감을 활용했던 이 정보 습득의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냥 듣고 보는 것만으로 정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럼 거꾸로 이런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진짜 가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뭔가를 경험한 아이들이 과연 또래 아이들에게서 많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어쩌면 오감을 활용해서 반응하고 그것들을 소유하는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오히려 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하고 체험적인 경험치들이 어쩌면 과거의 대량 생산 체대의 산업화 시대의 우수 인력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 지식, 기술과 같은 그런 등가의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즐거움이 관여되지 않은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튜버가 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누구나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먹방이 재미가 없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네. 재미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벤츠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캐리 언니 뭐 이런 사람들, 보람 TV 이런 사람들이 천몇백만 명이 몇백만 명의 구독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 화면을 보는 누군가가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얻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지?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흥미롭게 만들지?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이렇게 조금은 본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이제 미래의 직업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될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뭐가 참신하냐는 거죠. 무엇이 참신한가? 이렇게 기술 만능 또는 디지털 만능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리트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복고풍의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참신하고 더 낯설면서 누군가에게 본능적인 감성을 깨우는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책이기도 합니다만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데이빗 섹스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왜 다시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소위 포스털 디지털 시대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설계해야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작품으로 이어질지를 속속들이 파헤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카카오라는 그 무료 메시지를 소개해주는 기업이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신저 시장을 점령한 것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메신저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고요. 이 회사의 매출의 50%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라 그들이 이모티콘에 넣었던 피치나 라이언이라는 이런 그 굿즈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피규어나 인형 같은 걸 사는 맞습니다. 거죠? 예, 열쇠고리, 필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매출의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애플이 누굽니까? 디지털 세대의 선두주자 혁신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 애플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휴대동의는 오프라인 매장인 거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애플 오프라인 스토어에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뭐 거기서 물건을 사고 네. 이 매출이요 이미 이제 순이익의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쉐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의 총알하고 하고 우리를 그 시장으로 몰고 갔던 그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으로 만지고 소위 말하는 굿즈라고 부르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아날로그의 재반격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이 말랑말랑한 감성은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토록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꼈었던,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결핍되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들을 제대로 채워갈 때 그게 우리 아이들에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놀아야 되고, 더 많이 흙을 만져야 되고, 더 많이 종이책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뛰어놀면서 이런 체험적인 경험치들을 높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대부분 그런 디지털의 어떤 변화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디지털 어떤 리터러시를 습득하게 되고 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의 아날로그 콘텐츠가 확실하면 맞아요. 그거예요. 그 디지털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는 도움을, 아웃소싱을 너무나 많이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지금 유튜브 찍는 저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없이 찍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조금 무모하게, 굉장히 또 이런 독서 리뷰라든지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편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콘텐츠가 좋으면 들어준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 그거는 전문가를 붙이면 되지. 영상을 우리가 로 데이터로 찍어가지고 보내서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훨씬 더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지털 어떻게 보면 잔기술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 미리부터 어렸을 때 배운다라고 그래서 뒤처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맞아요. 이 책의 견해나 아니면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12살 이전이나 아이들이 오감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오감을 그냥 쑥쑥 빨아들이지 맞아요. 되는 그런 시절에는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많이 심어주는 게 디지털 시대에도 역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그러면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하고 저희 시골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밤 따러 갔거든요. 근데 그 밤이 이게 익으면 이렇게 밤송이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지고 그 안에 이제 밤송이가 3개 들어있고, 예,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무거우면 떨어지고, 떨어지죠. 그 떨어진 밤을 잘못 만지면 갈기에, 찔리죠. 예, 찔리지 않게 잘 그래서 벌려서. 잘 벌려서 빼내고, 사실 이랬던 체험이 있는 아이들과 그냥 VR 게임만 계속하고 그런 어떤 가상현실만 체험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이 기계가 갖지 못하는 그런 감성을 읽는 그런 어떤 감수성,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누가 더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게임에서도 네.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 뭐 크러쉬 오브 클랜,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들이 열광하는 거는 단순하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스토리, 네. 그리고 어떤 배경들이 주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문화, 이런 거란 말이죠. 크러쉬 오브 클랜 같은 것만 해도 중세 이 유럽의 레전드 신화들이 녹아 있고, 네. 또 배틀그라운드만 해도 실제 어떤 전장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전장에서 누벼지는 그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느낌을 내가 알려면 그렇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전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웹 개발자가 돼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 친구의 리소스는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가 어릴 적에 경험하고 어딘가를 방문하고 또 경험을 쌓아서 기억 속에 남아 두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컨텐츠로 녹아나지고 그것이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누군가가 만들어준 가상의 경험치가 결국엔 카피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생생한 아날로그적인 리얼할 체험이 있어야 그걸 원본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상의 무언가가 컨텐츠로 될 때 맛이 있고 뭔가 특별한 차별화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경험치를 높여주고 체험치를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리얼리티로 만나게 되는 아날로그적인 체험이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미래 시대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날로그적인 감성. 맞아요. 또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위해서 오감의 체험.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험. 이 부분이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오감의 체험과 경험이 묶여져서 구현되고 표현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경험, 그 스토리, 이야기거리 이거를 조금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문제집 푸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다루는 그런 어떤 잔기술적인 어떤 능력보다도 핵심 역량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래를 내다보는 좀 해안이 있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좀 책도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